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통용됐습니다. 실제 당시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대국이었고 자동차부터 전자, 반도체, 금융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한국이 따라가야 할 목표였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상당수도 일본 기업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과의 격차는 단순히 몇 개의 산업에서 벌어진 차이가 아니라 경제 규모, 기술력, 자본, 외교력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격차처럼 보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국력은 정말 일본을 넘어선 걸까요? 일본이 가졌던 압도적인 힘은 절묘한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졌던 일본 경제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온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은 유엔군에 군수품과 각종 서비스를 공급하는 배후 기지가 됐고 이른바 한국전쟁 특수를 통해 공장 가동과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때마침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일본 정책도 달라졌습니다. 일본을 약화된 패전국으로 남겨두기보다 동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 산업안보 거점으로 육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과 기술에 접근하기 유리한 환경 속에서 설비를 확충했고 높은 저축률과 교육 수준, 정부의 산업정책을 바탕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나갔습니다. 일본 기업은 서구에서 도입한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산 공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품질을 높이면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기준 자체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미국 도로를 누볐고 소니의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을 바꿨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값싼 모방품이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정교함과 신뢰성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편했습니다. 일본의 힘은 1980년대 후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크게 오르고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더해지면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막강해진 자본력을 앞세워 해외의 상징적인 자산들을 사들였습니다. 미쓰비시 지쇼는 뉴욕 록펠러 센터에 지배 지분을 인수했고 소니는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픽처스를 품었습니다.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과장된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경제력은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세계 주요 선진국과 함께 세계 경제와 외교 질서를 논의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일본의 자본과 차관은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도로, 항만, 발전소 건설에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문화적 영향력까지 더해졌습니다. 닌텐도는 게임으로, 드래곤볼과 포켓몬은 콘텐츠로 전 세계 대중문화를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의 일본은 한국 입장에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벽 그 자체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반도체, 조선, 문화산업, 방위산업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이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일부에서는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역전극의 시발점은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국가부도 위기라는 극약 처방 속에서 한국은 뼈를 깎는 산업 재편을 탄행했습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기존 산업 구조를 크게 바꾸지 못하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와 정보통신이라는 미래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 지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을 휩쓸던 일본 기업들의 자리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일본의 엘피다를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동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까지 겹치면서 이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각각 토요타를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고 삼성전자는 2026년 2분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올린 기업이 됐습니다. 제조업의 꽃이라 불리는 조선산업에서도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LNG 운반선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 LNG선은 일본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멤브레인형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켰고 결국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LNG선 건조를 사실상 중단한 일본은 최근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판매량 기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으로 성장하며 일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방위 산업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무기 수출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방위 산업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을 앞세워 세계 방산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웠고 이제는 세계 주요 방산 수출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화 분야 역시 세계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한때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이 아시아 대중문화를 대표했다면 오늘날에는 BTS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의 체질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어떨까요? 국가 신용 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결과만 봐도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 역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20% 수준에 불과했던 수출 규모도 이제는 분기 기준으로 일본을 앞서는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6년 1분기에도 한국의 총 수출액은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1인당 구매력 GDP는 이미 오래전 일본을 앞섰고 2024년에는 1인당 명목 GDP 역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이것이 곧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뜻일까요? 수출액이 줄고 1인당 소득마저 한국에 추월당하자 많은 사람들은 일본은 이제 완전히 몰락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본 국력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GDP 수치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 축적해온 자산과 산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대외 금융자산입니다. 일본이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대외 금융자산은 약 3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외에 투자해둔 기업과 공장,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배당과 이자 수익이 꾸준히 일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도 2,000조엔을 넘어섰고 엔화는 지금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국제통화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와 1억 2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내수시장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업 생태계의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이 예전 같지 않으니 일본 기술도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은 완성품 경쟁보다 소재, 부품, 장비와 정밀기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화학 소재와 정밀 장비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곳곳으로 뻗어있는 일본 종합상사의 공급망, 오랜 시간 구축해온 해외 투자망, 촘촘한 외교 네트워크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안보에서도 한국이 육군과 동원 능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강력한 해군력과 해상 초계 능력, 태평양 전역을 아우르는 해상 감시 체계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전략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과해선 안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건입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과거처럼 삼성전자 같은 종합 반도체 기업 하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조엔 규모의 보조금을 투입하며 토요타, 소니, NTT, 키옥시아 등 주요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 소재, 장비, 화학, 생산기술, 첨단 공정까지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다시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개의 축으로 진행됩니다. 구마모토의 TSMC, 히로시마의 마이크론, 홋카이도 치토세의 라피더스가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라피더스입니다. 2나노급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2023년 착공 이후 불과 약 1년 7개월 만에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과거의 전성기를 그대로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력은 단순히 GDP나 기업 몇 곳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해외 자산, 산업 생태계, 금융 시스템, 외교력까지 함께 봐야 비로소 진짜 국력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10년은 인구 절벽에 직면한 한국과 혁신의 속도를 되찾아야 하는 일본 가운데 누가 먼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쟁은 누가 더 빨리 성장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공급망, 전략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과연 10년 뒤 한국은 일본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앞으로 10년 동안 양국이 각각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